국정원 알바부대 실태가 전직 팀원의 폭로로 첫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부의 신여로 전락한 국정원. 그들이 또 하나의 입이 된 알바부대.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기자님. 예. 한겨레 주로 탐사팀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죠. 예. 그리고 정당팀에도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최근까지는 이제 정당팀에서 예. 각 후보들 마크를 했죠. 그런데 한겨레 20일 가자마자 이 특종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의혹이 많아요. 미리 이걸 취재하고 갖고 있다가 예. 시의적절하게 지금 터뜨린 게 아닌가요? 뭐 그렇게 용의주도한 기자는 아니에요? 는 아닙니다. 다른 대로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진짜 요거는 이분이 바로 직전에 만나요? 아니면 이걸 좀 오래 이른바 이제 묵히면서 좀 숙성하도록 좀 시간을 기다렸던 기사인가요? 물론 이제 그 진행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통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그 폭로면은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라고 봐야겠죠. 좀 숙성한 시간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뭐 그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예. 그럼 한겨레 사장을 불러야지 바른대로 얘기하나? 아무튼 그 제보자에게도 꽤 용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제보였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제보를 했다가 다시 만나자 그럴 때 약속을 안 나오고 또 갈등하다가 얘기한다면 얘기를 번복하고 제대로 그 완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번에는 좀 특이했는데요. 본인이 공개한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제보라는 것이 그 제보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더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뭐 그런 언뜻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쭉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정원이 이 극우 보수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민간인 여론조작 조직, 이제 본인들끼리는 알파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알파팀을 운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활발한 여론의 무대였던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고라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을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건별로 그리고 클릭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뭐 20대에게는 25,000원, 30대에게는 5만 원. 사실은 참 뭐랄까요? 좀 비참한 돈이에요. 취직 못하는 그 우익 성향의 청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알바부대라고도 좀 저희들이 통칭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슴 아픈 사연도 좀 있고요. 비인간적인 요소들도 좀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김지민 변호사님. 원세훈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아직 종결이 안 됐죠. 1심에서 2심에서 이제 유죄무죄가 바뀌고 대법까지 왔다가 대법에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해갖고 고법으로 넘겼는데 고법에서 약 한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사건이죠.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재판을 종결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지금 이쯤 돼 원세훈 국정원장이 좀 떨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가 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다면? 그렇죠.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때 이제 원세훈 국정원 차원에서도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심리전단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이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중간 이제 조직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 활동했던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활동이 국정원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파기환송된 지금 고법에서의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무슨 그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려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판사가 그 사건을 쥐고 있나요? 이번에 인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5월 9일 그 시기를 넘기면 이것도 참 산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꼼수를 부리려다가 죽을 죄를 쓴 그런 꼴이 되겠네. 자칫 잘못하면. 네,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자체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법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파기환송되기 전에 그 유죄 판결했던 2심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예, 누가 봐도 수긍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1심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선거법은 유죄, 국정원법은 무죄.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2심에 가갖고 다 유죄가 났죠. 국정원법조차도 유죄가 됐던 사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예. 유죄로 판단한 그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아니고 그쵸. 증거가 좀 네. 불충분하니 증거를 한번 보완을 해봐라. 그러니까 대법원이 공을 고법으로 넘긴 거죠. 예. 지금 판단을 하지 않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허승 비서관님. 예. 이 사건이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판을 그냥 끝내고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때 1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감옥을 살고 있다가 그 2심까지 감옥을 살고 있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출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냥 결정 나고 징역을 살고 끝났으면 다 털 문제인데 이게 또 나왔어요? 예, 종결이 돼버렸으면 예. 뭐 이제 다시 그 건으로 다시 하기 어렵죠. 그렇죠. 같은 건으로 다시 그런데 살리기가. 아직도 이제 재판 중인데 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알파 팀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 많을 때는 한 10여 명, 적을 때는 한 6명, 또 국정원 직원들과 만나서 식사도 했다는 이야기도 예. 있고 또 어쨌든 중간 매개고리로 김성욱이라는 한국자유연합 대표, 뭐 이분은 뭐 그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서 연결 고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꼬리를 잘라버리면은 꼬리가 좀 잘리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돈을 입금시킨 증거라든지 뭐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해도 증거는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정인과 증거가 나왔으니까 예. 어쨌든 그동안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이제 물증과 사람 정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후의 판결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하 기자님, 예. 돌이켜 보면 이제 2008년 쇠고기 촛불 그 파동이 집회?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계속 소문이 돌면서 점조직으로 댓글 부대가 있다. 예. 라고 하는 게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그 소문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2012년에 국정원이 직접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 예. 라는 건까지 하는데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지금 이거는 초동 단계예요. 국정원이 직접 하기 이전에 국정원 직원 대여섯 명이 관여하면서 일반인들을 알바 부대로 썼던 어찌다면 초동 단계의 범죄 행위 아니었나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초동이라기보다는 원형에 가까운데요. 원형.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댓글 비기닝. 그렇죠. 이 원형의 형태, 이 팀의 형태에 따라서 이후에 국정원의 심리전단과 군사이버사령부의 거기까지 가죠. 그렇죠. 네. 예, 군사이버사령부는 2013년 10월 16일인가요? 예, 25일인가요? 예, 10월 16일 정도, 12일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에서 특종을 하면서 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예, 제가 고투가 했어요? 예, 제가 국정원 끈앞을 아니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그 특종을 이렇게 많이 하죠? 국정원과 관련된? 아무튼 그 계속 지켜보고 말을 피하지 있으니까요. 말고 국정원과 예.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예. 그래서 그 원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알파 팀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극우보수 단체를 이용한 알파 팀이 말하자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여론과 관련된 특히 이제 당시에는 그 방송법 그러니까 종편이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방송법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쇠고기 촛불과 관련된 것을 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심리전단이라든가 사이버사령 말고도 그 민간에서도 뭔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시발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흐름들 그러니까 원형이 존재하고 또 그 원형에서
일종의 A라는 국정원, 그렇죠. 국정팀, 그리고 B라는 사이버사 팀, 그리고 나머지 민간팀의 어떤 추정되는 이거의 한 축이 드러났고 이거의 원형이 드러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재적 의미에서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는 것은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보도가 됐어요, 김 변호사님.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네네. 혹은 고발하지 않아도 이쯤 되면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법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치 관여 금지,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게 되어 있죠.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를 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검찰도 그렇고 이제 국정원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국정원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져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고발을 하면 보통 이제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고 고발 당한 사람 아예 조사를 하지를 않아요. 저희가 2014년도에 국정원 RCS 해킹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됐을 때도 그때도 제 관련자들 엄청 많이 고발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근데 그 사람들 이태리 회사에서 사왔던 무슨 해킹팀 프로그램인지 했었죠. 네,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것도 지금 사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알바식으로 했던 거고 국정원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가?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 그래서 국정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 예산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깜깜이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차기 뭐 정부나 혹은 이런 거는 국정원법이나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개혁 내지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의 하나로 예산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이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2008년서부터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그 이후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그 해킹 프로그램 기술자 자살. 야, 참 멀티해요.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티저 중간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원조예요 이게? 예, 그리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아까 우리 하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꾸려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 보니까 좀 먹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 좀 본 거죠. 재미를 봤죠. 그러면 그 유혹에 점점 더 빠져들어서 이게 확대돼 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출신이니까 금방 하시네. 그때 청와대에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요. 안 남기시네. 이게 이제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정보를 통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마약처럼 그 정보에 더 의지하고 그 권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여론 조작의 이 작동에 빠져서 그 약간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점점점 확대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직원들 자체 내 팀도 있고 나중에 사이버 사령부까지 확대되고 뭐 그 어쨌든 당에서 만들었는지 뭐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맹쾌하진 않지만 시발단이라는 것까지 이제 대선 기간에는 쫙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발견된 것만 그렇고 알파 팀이 있으면은 뭐 베타 팀도 있고 오메가 팀도 안 했겠어요. 이 뭐 그냥 한 10명 정도의 팀 하나를 꾸려서 했을 리는 없다고 보죠. 실제 예산도 보면 뭐 얼마 든 것도 아니잖아요. 한 팀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 예산이라면 국정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건데 그거 10배, 100배의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역이 국정원에 있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국정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면서 저는 뭐 더 큰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국정원 개혁을 다 누구나 들고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정권을 잡고 보면 사실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이걸 활용해서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건 권력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오늘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각 후보들이 국정원 지금 이 사건이 또 마침 시의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기자님.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때 2008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는, 지금도 또 어떻게 비이상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에 보면 2008년 12월에 처음 꾸려졌다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온 건 2009년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어떤 관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글쎄요. 이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기획이 됐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을 뭐 기획했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이건 좀 조금 무리고,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실체가 드러난 만큼 그 말씀하신 것부터 다 샅샅이 좀 조사를 해야 하는, 그래야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오면서 보다 본격화되고 보다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조직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는 민간인들이 어찌 보면 좀 어설픈 부분들도 있어요.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기사를 썼습니다만, 하지만 이후에 심리전단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심리전단의 원형은 말 그대로 군이 했던 합참의 심리전단을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에서 쓰는 심리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민간 조직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조직적이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활동하는 민간인들이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회식을 하고 그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그런 근거까지 다 있어요? 보통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좀 어설픈 국정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만큼 이 중간에 매개했던 그 김성욱 대표라는 사람을 신뢰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저희들도 그런 추정을 합니다. 한국 자유연합 대표. 이분이 책임이 돼서 민간인들을 묶었고 그 뒤에 국정원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자유연합 대표가 부리는 팀하고 같이 회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김성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2000년 초반부터 그 우익 보수 청년 단체를 이끌면서 굉장한 신뢰를 쌓아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좀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았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돈이 여기에 쓰였다. 그다음 여론 조작을 하는 데 쓰였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정치의 일환이다. 이건 빼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검찰도 5월 7일 이전, 5월 9일 이전과 5월 9일 이후에 검찰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정권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지금 국정원이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사찰, 뭐 감시 혹은 여론 조작을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보안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렇죠. 경찰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빌미를 제공해서 뭐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국정원이 해야 될 당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한다든지 사찰한다든지 사찰 내용은 더 많았거든요. 이전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빼버리자. 그래서 국외 정보라든지 뭐 북한 관련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도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국정원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민간인 팀의 책임자가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알바 부대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라고 국정원을 부르고 교장이라고 국정원장을 부르면서 교장에게 직보되는 듯한 이 상황을 알바부대한테 아주 말단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알바부대원들에게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몇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신뢰관계가 워낙 높아서 보안의식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둘째는 그 알바부대원들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해야 되죠. 아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분명한 백이 있다. 그렇죠. 국정원 맞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국정원을 통해서 굉장히 무슨 애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애국이 아니라 왜곡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이제 확실한 백에 대한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해준 거죠. 그걸 예. 그 권력이 눈에 보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20대, 30대인데 사실 돈을 지급한 거 보면은 뭐 건당 5만 원 정도의 이런 정도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실제. 예. 그리고 뭐 월 뭐 5, 60만 원 정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젊은이들의 뭐 왜곡된 애국심이지만 왜곡된 애국심이라 하더라도 그 애국심을 열정을 이용한 예. 뭐 요즘 같으면 일종의 열정페이처럼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매수도 소액 매수한 거죠, 좀 창피하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액 매수를 그런 해줘야지. 면에서 보면 그 젊은이들의 왜곡된 애국이라 하더라도 정말 좀 비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용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초동 모임에서 나라를 위해서 여론을 바꾸는 일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기사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거 쓴 거 맞아요? 아, 물론이죠. 예. 예. 잘못 썼으면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예, 예. 야, 이게 이렇게 이제 MB 정권에서 된 게 결국은, 이 얘기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기억을 잘못했는데 108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예.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무슨 비주로 방송할 때 거기 제보까지 들어왔었고, 예. 내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08조라고 했던 게 팀 자체가 108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활동하는 형태가 드러난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팀이 갖고 있는 원형성은 또 어떤 것에서도 드러나냐면 이 사람들을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활동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집회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참석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동영상 촬영 기계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폭력적인 폭력 행위나 충돌 장면을 집중적으로 찍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활용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였어요. 그거는 알바비로 조금 또 따로 줬나요? 그렇죠. 따로 주고.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한 거,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어떤 테스트를 해본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시키는 느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정간첩들을 활동을 지시하고 고정간첩들에게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암호물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사에 보면은 알파팀 여러분 35호 학교 측 면담 결과를 공지합니다. 며칠간 실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활동은 실무자 A씨가 교장에게 직보하며 예.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작이 아닌 실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간첩들에게 지령 내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실무자 A가 정말 존재하느냐 여부였고요. 그리고 실적보다는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분 이름을 본인들은 알고 있나요? 이 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학기절도 알고 있고. 그냥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존재하는지 확인했더니. 그러니까 존재는 하고 있고요,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물론 존재했으니까 저희들도 기사를 썼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보다 효율을 중시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원형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론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해본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예. 실험을 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가 되고 이런 형식이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실적이 좋지 않으면 금액을 깎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5,000원, 5만 원을 주면서도 그게 전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준이 1000클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클릭이 이상이 되지 않는 글들이 자꾸 올라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클릭수가 좀 낮은 글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예.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감점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작용을 한 거죠.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 댓글개, 이른바 이제 댓글류 사건, 그 다음에 2013년 10월에 세상에 알려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뭐 국정원 심리전단, 이제 이런 팀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국회에서 부를 때 제 기억으로는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까 김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그와 유사한 얘기를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에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첩보 수집 활동을 계속 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나 그다음에 이 댓글 부대, 심리 전담 부대 없애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바로 이제 어제가 3주기였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나고 난 다음에 4월과 6월 사이에서는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했던 여론이 7월 8일 되면서 특혜, 빨갱이, 조금 지나면 뭐 시체팔이 장사, 뭐 관파라 장사하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확 돌아가는데 지금 보면 근거는 없지만 이때도 이런 팀이 운영된 거 아닌가? 아마 뭐 합리적인 추정일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는 저희 국민 모두가 다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식의 여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유족들이 자식을 뭐 돈으로 판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배경에 뒤에는 아마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세월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 아니냐 사실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여러모로 이제 국정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허성무 부사관님, 그 세월호 관련돼 있어서 그 세월호 사건이 나면, 그러니까 세월호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정원에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관리를 기록했던 노트북에서 나온 근거 파일을, 한글 파일을 보면 그 국정원에서 세월호 화장실 집기까지 관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 휴가 일정까지 관리를 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파견시켜놓고 그 파견시켜놓은 직원들의 일정을까지 다 관리를 하면 파견시키는 회사가 원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로 봤을 때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국정원 아니었냐. 예, 계속 그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지적이 됐죠. 예. 국정원은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국정원이고, 유병헌은 앞에 내세워진 일종의 그 얼굴마당 같은 그런 것으로 또. 그렇죠. 또 그 보도에 따르면 유병헌이 그 배 4배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론을 바꾸는데 세월호 여론을 바꾸는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체팔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그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일사불란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다. 해상사고일 뿐이다. 수학여행 가다 교통사고 난 거 왜 대통령 탓을 돌리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모든 그 여론 전파자들이 딱 그 하나의 그 무장된 단일 논리로 이렇게 전국을 일시에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교통사고 보상금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사고가 나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이만큼 보상을 준 적이 없다. 이런 논리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퍼뜨리면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슬퍼하는 국민들의 그 애도 심리를 완전 짓밟는 형태의 그리고 그 상처에 그야말로 소금을 뿌리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 전파들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SNS상에서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수십 줄에 달하는. 그렇죠. 그 세월호 아이들이 그 피해 희생된 아이들이 입는 특혜, 무슨 대학을 특례 입학한다든지 하면서부터 20몇 가지를 쫙 정리하고 보낸 게.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품격 시대 말고는 없는데. 네. 국정원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국정원이 아닌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일에 개입했을 것이고 또 이런 조직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전파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뭐 또 특정 정당과도 교류하면서 같이 전파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댓글 사건과 시발드 사건들을 그리고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야 되고 그것들이 뭐 마치 없어진 듯하지만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더 교활하게. 그렇죠. 더 교묘하게. 더 아주 뭐 이렇게 발전한 형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 해방 직후 6.25 전후에 서북 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단합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거지만 이거는 시대가 변화된 사이버 시대, 발전된 시대에 맞는 서북 청년단들을 새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서북 청년단들의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집니다. 예. 하 기자님,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실의 팩트에 조금 근거해놓고 나머지를 뒤틀어버린 가짜 뉴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댓글 보면은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It's alive. 살아있다.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어요? 생동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는 대선이라는 이슈 때문에 국정원 심리전단이나 군사이버사령부가 활동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알파팀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고 촛불 집회로 옮겨갈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먹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정기관으로 표현하는 아니면 암묵적인 정부 내부로도 암묵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선이 어디냐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견제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간의 어떤 비판이라든가 비난을 굉장히 자제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팀을 이용해서 판사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PD수첩의 광우병. 그 PD수첩의 PD들을 무죄로 판단한 판사였었죠. 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제와 소재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런 원형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댓글 개입을 만들고 그럼 그거를 이른바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에서 받아서 기사를 써주고 이 기사 나온 걸 근거로 해갖고 기존에 나온 댓글과 적절하게 묶어갖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지금 이제 문제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도 결국은 이런 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위험성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위나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가짜 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야기하는 찌라시를 통해서 유포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 특히나 이제 SNS,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은 트위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 정보들이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이것도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한 20일 선거 남겨놓고 선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잠시 우리가 2012년을 잊었네요. 불과 5년 전인데 이렇게 된다면 20일 동안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거기 SNS상에서 이른바 융합하고 창조하고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이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까 허성모 초기에 얘기했지만 허성모 비서관이 이게 통하니까 먹히니까 더 맛을 보니까 더 유혹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한번 중요한 발언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내가 나서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간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권력이 있어서 자신이 나서서 다음 정권 권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가. 그러면 그때의 권력 창출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정당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이 과연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어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실까? 뭐 시중에 댓글을 달진 않겠죠. 예,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무지하게 열심히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가 이미 권력화되어 있고 검찰도 이미 권력화되어 있듯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동할 여지가 매우 큰 권력이다. 오히려 어떤 특정 권력이나 정권의 어떤 통제가 벗어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힘으로 더 큰 어떤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SNS상의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한번 정신 차리고 쳐다볼 필요가 있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2008년서부터 시작한 사이버상에서 댓글 개입,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떠도는 가짜뉴스, 그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뒤틀어 놓고 왜곡할 만한 역사적인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그냥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고 사정당국에서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알바부대 실태가 전직 팀원의 폭로로 첫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부의 신여로 전락한 국정원, 그들이 또 하나의 입이 된 알바부대,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기자님, 예. 한겨레 주로 탐사팀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죠. 예. 그리고 정당팀에도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최근까지는 이제 정당팀에서 각 후보들 마크를 했죠. 그런데 한겨레 20일 가자마자 이 특종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의혹이 많아요. 미리 이걸 취재하고 갖고 있다가 시의적절하게 지금 터뜨린 게 아닌가요? 뭐 그렇게 용의주도한 기자는 아니에요? 는 아닙니다. 다른 데로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진짜 요거는 이분이 바로 직전에 만나요? 아니면 이걸 좀 오래 이른바 이제 묵히면서 좀 숙성하도록 좀 시간을 기다렸던 기사인가요? 물론 이제 그 진행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통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그 폭로면은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좀 숙성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럼 한겨레 사장을 불러야지 바른대로 얘기하나? 아무튼 그 제보자에게도 꽤 용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제보였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제보를 했다가 다시 만나자 그럴 때 약속을 안 나오고 또 갈등하다가 얘기한다면 얘기를 번복하고 제대로 그 완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번에는 좀 특이했는데요. 본인이 공개한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제보라는 것이 그 제보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더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뭐 그런 언뜻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쭉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정원이 이 극우 보수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민간인 여론조작 조직, 이제 본인들끼리는 알파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알파팀을 운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활발한 여론의 무대였던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고라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을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건별로 그리고 클릭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뭐 20대에게는 25,000원, 30대에게는 5만 원. 사실은 참 허승 비서관님. 이 사건이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판을 그냥 끝내고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때 1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감옥을 살고 있다가 그 2심까지 감옥을 살고 있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출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냥 결정 나고 징역을 살고 끝났으면 다 털 문제인데 이게 또 나왔어요? 예, 종결이 돼버렸으면 뭐 이제 다시 그 건으로 다시 하기 어렵죠. 그렇죠. 같은 건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재판 중인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알파 팀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많을 때는 한 10여 명, 적을 때는 한 6명, 또 국정원 직원들과 만나서 식사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쨌든 중간 매개고리로 김성욱이라는 한국자유연합 대표, 뭐 이분은 뭐 그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서 연결 고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꼬리를 잘라버리면은 꼬리가 좀 잘리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돈을 입금시킨 증거라든지 뭐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해도 증거는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정인과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이제 물증과 사람 정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의 판결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 기자님, 돌이켜 보면 이제 2008년 쇠고기 촛불 그 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소문이 돌면서 점조직으로 댓글 부대가 있다. 라고 하는 게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그 소문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에 국정원이 직접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 라는 건까지 하는데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지금 이거는 초동 단계예요. 국정원이 직접 하기 이전에 국정원 직원 대여섯 명이 관여하면서 일반인들을 알바 부대로 썼던 어찌 보면 초동 단계의 범죄 행위 아니었나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동이라기보단 원형에 가까운데요. 원형. 왜냐하면 댓글 비기닝. 그렇죠. 이 원형의 형태, 이 팀의 형태에 따라서 이후에 국정원의 심리 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거기까지 가죠. 그렇죠.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3년 10월 16일인가요? 25일인가요? 10월 16일 정도, 12일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특종을 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제가 그것도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국정원 끈앞을 아니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그 특종을 이렇게 많이 하죠? 국정원과 관련된? 아무튼 그 계속 지켜보고 말을 있으니까요. 피하지 말고 국정원과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알파팀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극우보수단체를 이용한 알파팀이 말하자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여론과 관련된 특히 이제 당시에는 그 방송법, 그러니까 종편이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방송법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쇠고기 촛불과 관련된 것을 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심리전단이라든가 사이버사령 말고도 그 민간에서도 뭔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시발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흐름들, 그러니까 원형이 존재하고 또 그 원형에서 일종의 A라는 국정원, 그렇죠. 국정팀, 그리고 B라는 사이버사팀, 그리고 나머지 민간팀의 어떤 추정되는 이거의 한 축이 드러났고 이거의 원형이 드러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재적 의미에서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는 것은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보도가 됐어요, 김 변호사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혹은 고발하지 않아도 이쯤 되면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법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치 관여 금지.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게 되어 있죠.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를 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검찰도 그렇고 이제 국정원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국정원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져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고발을 하면 보통 이제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고 고발 당한 사람 아예 조사를 하지를 않아요. 저희가 2014년도에 국정원 RCS 해킹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그때도 제 관련자들 엄청 많이 고발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근데 그 사람들 이태리 회사에서 사왔던 무슨 해킹팀 프로그램인지 했었죠.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것도 지금 사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알바식으로 했던 거고 국정원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가?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 그래서 국정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 예산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깜깜이 그렇죠.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차기 뭐 정부나 혹은 이런 거는 국정원법이나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개혁 내지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의 하나로 예산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2008년서부터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그 이후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그 해킹 프로그램 기술자 자살, 야 참 멀티해요.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티저 중간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원조예요 이게? 예, 그리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아까 우리 하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꾸려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 보니까 좀 먹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 좀 본 거죠. 재미를 짭짤했죠. 봤죠. 그러면 그 유혹에 점점 더 빠져들어서 이게 확대돼 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출신이니까 금방 하시네. 그때 청와대에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요. 안 남기시네. 이게 이제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정보를 통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마약처럼 그 정보에 더 의지하고 그 권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여론 조작의 이 작동에 빠져서 그 약간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확대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직원들 자체 내의 팀도 있고 나중에 사이버 사령부까지 확대되고 뭐 그 어쨌든 당에서 만들었는지 뭐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맹쾌하진 않지만 시발단이라는 것까지 이제 대선 기간에는 쫙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발견된 것만 그렇고 알파 팀이 있으면은 뭐 베타 팀도 있고 오메가 팀도 안 했겠어요. 이 뭐 그냥 한 10명 정도의 팀 하나를 꾸려서 했을 리는 없다고 보죠. 실제 예산도 보면 뭐랄까요? 좀 비참한 돈이에요. 추진 못하는 그 우익 성향의 청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알바 부대라고도 좀 저희들이 통칭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가슴 아픈 사람도 좀 있고요. 비인간적인 요소들도 좀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김지민 변호사님.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아직 종결이 안 됐죠. 1심에서 2심에서 그 이제 유죄무죄가 바뀌고 대법까지 왔다가 다 대법에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해갖고 고법으로 넘겼는데 고법에서 약 한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사건이죠. 있죠.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재판을 종결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지금 이쯤 돼 원세훈 국정원장이 좀 떨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 추가 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때 이제 원세 국정원 차원에서도 댓글 조작 이루어지고 심리전단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이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중간 이제 조직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 활동했던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활동이 국정원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파기환송된 지금 고법에서의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무슨 그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려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직도 그 판사가 그 사건을 쥐고 있나요? 이번에 인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5월 9일 그 시기를 넘기면 이것도 참 산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꼼수를 부리려다가 죽을 길을 쓴 그런 꼴이 되겠네. 자칫 잘못하면. 네,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자체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파기환송되기 전에 그 유죄 판결했던 2심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라고 1심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선거법은 유죄, 국정원법은 무죄.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심에 가갖고 국정원법조차도 유죄가 됐던 사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에 올라가서 유죄로 판단한 그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아니고 그쵸. 증거가 좀 불충분하니 증거를 한번 보완을 해봐라. 그러니까 대법원이 공을 고법으로 넘긴 거죠.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원세 국정원 차원에서도 댓글 조작 이루어지고 심리전단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이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중간 이제 조직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 활동했던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활동이 국정원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파기환송된 지금 고법에서의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무슨 그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려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판사가 그 사건을 쥐고 있나요? 이번에 인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5월 9일 그 시기를 넘기면 이것도 참 산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꼼수를 부리려다가 죽을 길을 쓴 그런 꼴이 되겠네. 자칫 잘못하면. 네,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자체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파기환송되기 전에 그 유죄 판결했던 2심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라고 1심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선거법은 유죄, 국정원법은 무죄.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심에 가갖고 국정원법조차도 유죄가 됐던 사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에 올라가서 유죄로 판단한 그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좀 불충분하니 증거를 한번 보완을 해봐라. 그러니까 대법원이 공을 고법으로 넘긴 거죠.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허승훈 비서관님. 이 사건이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판을 그냥 끝내고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때 1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감옥을 살고 있다가 그 2심까지 감옥을 살고 있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출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냥 결정 나갖고 징역을 살고 끝났으면 다 털 문제인데 이게 또 나왔어요? 종결이 돼버렸으면 뭐 이제 다시 그 건으로 다시 하기 어렵죠. 그렇죠. 같은 건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재판 중인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알파 팀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많을 때는 한 10여 명, 적을 때는 한 6명, 또 국정원 직원들과 만나서 식사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쨌든 중간 매개고리로 김성욱이라는 한국자유연합 대표, 뭐 이분은 뭐 그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꼬리를 잘라버리면은 꼬리가 좀 잘리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돈을 입금시킨 증거라든지 뭐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해도 증거는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정인과 증거가 나왔으니까 예. 어쨌든 그동안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이제 물증과 사람 정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후의 판결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하 기자님, 예. 돌이켜 보면 이제 2008년 쇠고기 촛불 그 파동이 집회, 있었고 예, 예. 그 이후에 계속 소문이 돌면서 점조직으로 댓글 부대가 있다. 예. 라고 하는 게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그 소문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2012년에 국정원이 직접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 예. 라는 건까지 하는데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지금 이거는 초동 단계예요. 국정원이 직접 하기 이전에 국정원 직원 대여섯 명이 관여하면서 일반인들을 알바 부대로 썼던 어찌다면 초동 단계의 범죄 행위 아니었나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초동이라기보단 원형에 가까운데요. 원형.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댓글 비기닝. 그렇죠. 이 원형의 형태, 이 팀의 형태에 따라서 이후에 국정원의 심리 전단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거기까지 가죠. 그렇죠. 예. 예. 군 사이버 사령부는 2013년 10월 16일인가요? 예, 25일인가요? 예, 10월 16일 정도, 12일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에서 특종을 하면서 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예, 제가 고투가 했어요? 예, 제가 국정원 끈앞을 아니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그 특종을 이렇게 많이 하죠? 국정원과 관련된? 아무튼 그 계속 지켜보고 말을 피하지 있으니까요. 말고 국정원과 예.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예. 그래서 그 원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알파 팀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극우보수단체를 이용한 알파 팀이 말하자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여론과 관련된 특히 이제 당시에는 그 방송법 그러니까 종편이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방송법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쇠고기 촛불과 관련된 것을 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심리전단이라든가 사이버 사령 말고도 그 민간에서도 뭔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시발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흐름들 그러니까 원형이 존재하고 또 그 원형에서 일종의 A라는 국정원, 그렇죠. 국정팀 그리고 B라는 사이버사 팀 그리고 나머지 민간 팀의 어떤 추정되는 이거의 한 축이 드러났고 이거의 원형이 드러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재적 의미에서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는 것은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보도가 됐어요, 김 변호사님.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네네. 혹은 고발하지 않아도 이쯤 되면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법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치 관여 금지,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게 되어 있죠.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를 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검찰도 그렇고 이제 국정원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국정원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져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고발을 하면 보통 이제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고 고발 당한 사람 아예 조사를 하지를 않아요. 저희가 2014년도에 국정원 RCS 해킹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됐을 때도 그때도 제 관련자들 엄청 많이 고발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근데 그 사람들 이태리 회사에서 사왔던 무슨 해킹팀 프로그램인지 했었죠.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예.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것도 지금 사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건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알바식으로 했던 거고 국정원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가?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 그래서 국정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 예산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깜깜이 그렇죠.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차기 뭐 정부나 혹은 이런 거는 국정원법이나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개혁 내지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의 하나로 예산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2008년서부터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그 이후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그 해킹 프로그램 기술자 자살, 야 참 멀티해요.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티저 중간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원조예요 이게? 예, 그리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아까 우리 하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꾸려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 보니까 좀 먹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 좀 본 거죠. 재미를 봤죠. 그러면 그 유혹에 점점 더 빠져들어서 이게 확대돼 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출신이니까 금방 하시네. 그때 청와대에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요. 안 남기시네. 예. 이게 이제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정보를 통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마약처럼 그 정보에 더 의지하고 그 권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여론 조작의 이 작동에 빠져서 그 약간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확대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직원들 자체 내 팀도 있고 나중에 사이버 사령부까지 확대되고 뭐 그 어쨌든 당에서 만들었는지 뭐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맹쾌하진 않지만 시발단이라는 것까지 이제 대선 기간에는 쫙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발견된 것만 그렇고 알파 팀이 있으면은 뭐 베타 팀도 있고 오메가 팀도 안 했겠어요. 이 뭐 그냥 한 10명 정도의 팀 하나를 꾸려서 했을 리는 없다고 보죠. 실제 예산도 보면 뭐 얼마 든 것도 아니잖아요. 한 팀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 예산이라면 국정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건데 그거 10배, 100배의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역이 국정원에 있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국정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면서 저는 뭐 더 큰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국정원 개혁을 다 누구나 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권을 잡고 보면 사실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이걸 활용해서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건 권력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오늘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국정원 지금 이 사건이 또 마침 시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 기자님.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때 2008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는, 지금도 또 어떻게 비이상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에 보면 2008년 12월에 처음 꾸려졌다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온 건 2009년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어떤 관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글쎄요. 이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기획이 됐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을 뭐 기획했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이거는 좀 조금 무리고,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실체가 드러난 만큼 그 말씀하신 것부터 다 샅샅이 좀 조사를 해야 하는, 그래야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오면서 보다 본격화되고 보다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조직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는 민간인들이 어찌 보면 좀 어설픈 부분들도 있어요.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기사를 썼습니다만 하지만 이후에 심리전단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심리전단의 원형은 말 그대로 군이 했던 합참의 심리전단을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에서 쓰는 심리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민간 조직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조직적이고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활동하는 민간인들이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회식을 하고 그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그런 근거까지 다 있어요? 예. 보통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좀 어설픈 국정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만큼 이 중간에 매개했던 그 김성욱 대표라는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저희들도 그런 추정을 합니다. 한국 자유연합 대표. 예. 이분이 책임이 돼서 민간인들을 묶었고 그 뒤에 국정원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자유연합 대표가 부리는 팀하고 같이 회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같이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김성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2000년 초반부터 그 우익 보수 청년 단체를 이끌면서 굉장한 신뢰를 쌓아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좀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았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돈이 여기에 쓰였다. 그다음 여론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정치 일환이다. 이건 빼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검찰도 5월 7일 이전, 5월 9일 이전과 5월 9일 이후에 검찰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정권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지금 국정원이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사찰, 뭐 감시 혹은 여론 조작을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보안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렇죠. 경찰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빌미를 제공해서 뭐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국정원이 해야 될 당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한다든지 사찰한다든지 사찰 내용은 더 많았거든요. 이전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빼버리자. 그래서 국외 정보라든지 뭐 북한 관련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도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국정원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민간인 팀의 책임자가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알바 부대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라고 국정원을 부르고 교장이라고 국정원장을 부르면서 교장에게 직보되는 듯한 이 상황을 알바 부대한테 아주 말단 그 국정원 알바 부대 실태가 전직 팀원의 폭로로 첫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부의 신여로 전락한 국정원. 그들이 또 하나의 입이 된 알바 부대.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기자님, 한겨레 주로 탐사팀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정당팀에도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정당팀에서 각 후보들 마크를 했죠. 그런데 한겨레 20일 가자마자 이 특종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의혹이 많아요. 미리 이걸 취재하고 갖고 있다가 시의적절하게 지금 터뜨린 게 아닌가요? 뭐 그렇게 용의주도한 기자 아니에요? 는 아닙니다. 다른 대로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진짜 요거는 이분이 바로 직전에 만나요? 아니면 이걸 좀 오래 그 이른바 이제 묵히면서 좀 숙성하도록 좀 시간을 기다렸던 기사인가요? 물론 이제 그 진행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통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그 폭로면은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좀 숙성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그럼 한겨레 사장을 불러야지 바른대로 얘기하나? 아무튼 그 제보자에게도 꽤 용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제보였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제보를 했다가 다시 만나자 그럴 때 약속을 안 나오고 또 갈등하다가 얘기한다면 얘기를 번복하고 제대로 그 완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번에는 좀 특이했는데요. 본인이 공개한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제보라는 것이 그 제보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예. 오히려 이것을 더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뭐 그런 뭐 언뜻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예, 개요를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쭉 얘기를 해야 예. 될 테니까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정원이 이 극우 보수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예. 민간인 여론조작 조직, 이제 본인들끼리는 알파팀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 알파팀을 운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활발한 여론의 무대였던 예.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고라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을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건별로 그리고 클릭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하. 예, 뭐 20대에게는 25,000원, 30대에게는 5만 원. 사실은 참 뭐랄까요? 좀 비참한 돈이에요. 예. 추진 못하는 그 우익 성향의 청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알바 부대라고도 좀 저희들이 통칭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가슴 아픈 사연도 좀 있고요. 비인간적인 요소들도 좀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김지민 변호사님.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2012년 네.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아직 종결이 안 됐죠. 예. 1심에서 2심에서 그 이제 유죄무죄가 바뀌고 대법까지 왔다가 다 대법에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해갖고 고법으로 넘겼는데 고법에서 약 한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사건이죠. 있죠. 예. 예.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재판을 종결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지금 이쯤 된 원세훈 국정원장이 좀 떨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추가 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분위기 자체가